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현장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제도에 대해 가지고. 정말 빛 좋은 개설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5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청년들이 만져보기 힘든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땅을 다 사고 시설하우스를 짓고 스마트팜을 하고 이런 거는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너무 무모한 도전을 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남작의 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년 농부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같이 진행을 맡을 김지연 팀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유튜브 출연하셨잖아요. 네,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 반응이 재밌었다고. 주변에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네요.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초대한 분은 멀리 인제에서 오셨습니다. 오창원 농부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인제에서 온 농부 오창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초대했다 그러면 굉장히 좀 특별한 게 뭔가 있으니까 제가 초대했을 거잖아요. 한번 자기가 하고 있는 농사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강원도 인제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 산골이다 보니까 노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산 밑에 있는 작은 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추 농사와 콩 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옥수수, 뭐 주키니, 호박 이런 농사도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다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경작하는 전체 경작 면적은 한 6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 6만 평이면 꽤 상당히. 꽤 큰 거죠. 그렇죠. 이게 농업관측센터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정도 규모 있는 농부를 잘 못 보셨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특히 밭농사에서 6만 평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주변에 이렇게 많이 하는 분 많지 않잖아요. 저만큼 비슷하게 하는 농가는 저희 지역에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합니다. 6만 평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20헥타르인가? 맞습니다. 네. 20헥타르면은 네. 논 가지고도 20헥타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규모 있는 농부고 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왜 여기 불렀는지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창원 농부가 아마 우리가 대담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농가는 아니죠. 일반적인 농가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평균 경작 면적이 1.5헥타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농가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초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네. 저는 이제 젊은 농부분들 보면 네. 항상 궁금한 게 네. 이제 많은 청년들은 사실 서울, 도시로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데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이런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농사를 지어보시면서 느꼈던 점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산골에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오다 보니까 산골이 이 시골 자체가 워낙 익숙한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 보니 부모님께서 농사도 같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이상하게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커서 직장 생활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릴 때부터 밭에서 그렇게 부모님 일을 조금씩 도와오던 그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고 농업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차근차근 밟아왔는데 처음에 제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좀 주변에서는 많은 야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인문계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래 네가 농사 짓겠다면 지어 하고 적극 찬성을 하셨지만 주변 어르신들이 농고를 왜 가냐, 왜 커서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 하느냐, 답이 없다, 저기 서울 가서 일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농사를 꼭 성공을 해야지라는 다짐을 좀 가지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인제 그러면 굉장한 산골이잖아요. 우리는 되게 자작나무 숲 정도가 생각나고 네, 그다음 내린천의 그 래프팅입니까? 그런 게 생각나고 맞습니다. 저도 가보면 사실 땅은 별로 없고 산만 울창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농촌에 사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밤에는 보면은
동네가 다 깜깜해지잖아요. 사람보다 고라니 숫자하고 멧돼지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요즘은 훨씬 많습니다. 농촌의 삶이 어때요? 아기까지 하나 있잖아. 아, 네. 아기가 아직 돌 안 든 아기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 토박이고 저희 와이프가 저기 대구에서 왔어요. 어찌 보면 참 안 됐죠. 여기 시골 산골까지 와가지고 미안한 마음인데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녁 7시만 되면 식당 문들이 다 닫기 시작합니다. 7시만 되면. 네. 그래서 식당도 갈 데도 없고 뭐 주변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사람이 좀 그리운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은 이제 도로도 잘 닦여 있고 또 그리고 차도 그 생생 잘 달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 힘들어도 좀 와이프를 데리고 어디라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번기에는 쉽지 않고요. 농한기 좀 겨울이나 이럴 때는 최대한 어디 좀 바깥에 돌아다니려고 그래야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사실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골 생활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임미 의원이 여기 오셨을 때는 네. 이 농사가 뭐가 좋으셨냐고 질문했을 때 자기 주도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아, 네. 근데 모르겠어요. 원홍군님께서는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셨잖아요. 농장에서 맞습니다. 빼고는. 맞습니다. 어떤 차이를 있는지 한번 느끼지는 그럴 건데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를 그 장점으로 볼 수 있는가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한기 때는 좀 시간도 여유도 있고. 네. 저는 그런 키 때문에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한 통 딱 받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속초 어디 항구에 숭어떼가 들어왔다고? 아, 창원아 일 접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도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일을 하다 말고 가다 이제 낚시를 하러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게 정말 내가 마음대로 스케줄 조절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업이랑 마찬가지구나. 언제든지 내가 미리 일만 해놓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저한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만 평을 농사하셨다 하면 보통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사람은 에이 제 아버님 농사 그대로 물려받았겠구나. 아,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네. 지금 그 농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자가가 2,000평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가 다 임대입니다. 거의 5만 8천 평 정도가 임대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인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좀 서울이랑 좀 한두 시간밖에 거리가 되지 않다 보니 귀농인들도 좀 많을 뿐더러 땅값이 아직까지 좀 많이 비쌉니다. 농지 가격이 절대 농지도 제일 싼 데가 10만 원 시작이고요. 제일 싼 데가 조금 이제 여기 도로가 앞으로 나오면 절대 농지가 20만 원, 30만 원씩도 가고. 그래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 갚는다는 게 엄두가 나질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농지를 늘리게 됐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딱 들어오니까 땅이 모자르잖아요. 네. 아버지도 그 전에는 임대를 해서 크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임대 땅들도 다 이제 손 놓고 하다 보니 제가 들어왔을 때는 농사 자체가 이제 몇천 평 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들어와서 이 작물 저 작물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농대까지 졸업하고 온 이 친구가 주변 분들은 또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거 해봐야 되는데 해봐야 되는 시도를 한 2, 3년 했습니다. 손에 젊은 친구 하나 들어오면 맞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시키잖아. 맞습니다. 마을 일 다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데 하던 족족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새로운 작목이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없다 보니 판로를 내가 다 뚫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유통의 중요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제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고추랑 콩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고추랑 콩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잘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고 좋은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 좋은 상품이 나와서 경매장에서 고가의 거래가 되고 또 오창원이라는 사람의 고추는 한 중도매인이 그냥 묻히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니 이걸 더 늘려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조금씩 규모를 늘려갔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좀 부가적으로 제가 안정적인 소득으로 가져가려고 콩을 선택을 했거든요. 저희 인제군의 주력 작물이 풋고추인데 이 풋고추라는 거는 경매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가격 변동이 좀 있죠.
아무래도 신선 채소니까. 맞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심하게는 뭐 5배, 10배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매년마다 들쭉날쭉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걸 좀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작물이 필요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대안으로 저는 건고추, 고춧가루용 고추와 그런 거죠. 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콩을 제가 첫 해에 이제 몇천 평 불려서 심어보니 평당 매출액이 사실 너무 적은 거예요. 거의 평당 매출액이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평수를 늘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늘려야 될까? 지금 내 부모님도 농사를 이것밖에 짓고 안 짓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농한기 때 제 차에다가 소주 몇 박스, 과일 몇 박스 이런 거를 싣고 다른 동네로 영업을 하러 갔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거든. 저희 부모님도 그 동네는 아무도 모르시고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니 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노인회관 어르신들 화투 치시는 자리에 껴가지고 저 누군데 이 옆 동네에서 누군데 농사가 짓고 싶다 어르신 저기 땅 임대 나오면 좀 알려달라라고 영업을 다녔습니다. 제가. 아. 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땅이 한 필지 두 필지 들어오면서 이 동네에서 내가 농사를 정말 잘 지어야지 하고 잘 지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생전 콩이 그렇게 잘 된 건 처음 보셨다 하실 정도로 네,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의욕도 있고 농사도 잘 지으니까 점점 땅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먼저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내 기반이 없을 때 내가 갖춰야 될 덕목이 그런 약간 영업 능력 아닌가. 우리 농부들도 영업 능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언홍부님은 보니까 뭐죠? 농사 안 짓고 도시에서 무슨 뭘 해도 뭘 해도 뭘 성공할 해도 잘해. 대표님.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거 다 실패하니까 농촌 와서 네. 잘하기 힘들고 농촌에서 잘하는 사람은 도시에서 잘한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네. 도시에서 일합시다 그냥.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인제에도 그러면 뭐 청년농이라든지 후계자, 농업인 후계자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다 분포해 네. 있는 4H라는 아, 오래된 저 단체가 어릴 있잖아요. 때도 있었는데. 예. 4H. 4H 단체가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같이 이제 청년 농업인들끼리 같이 뭉치고 있고요. 근데 주로 사실 저희 인제 같은 경우에도 청년종들 숫자는 제가 봤을 때 한 3, 4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숫자가 사실 축산업 쪽 후계자들이 많고요, 사실은. 일반 밭작물을 하는 후계자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농지 때문에 그런가요? 농지 면적도 있고 사실 밭농사라는 게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힘들죠. 돈벌이가 또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언홍부님은 예를 들면 6만 평까지 갔다는 얘기는 네네. 안정적으로 콩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네. 규모만 어느 정도 되면은 소득은 꾸준하게 나오니까 그죠? 맞습니다. 가격 변동이 작으니까. 네. 근데 그걸 하려 그러면 초기 투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땅이야 그렇게 빌렸다 하더라도 네네. 농기계가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제 우리 농협의 힘을 사실은 많이 빌렸죠 처음에. 네, 네. 사실 도박 아닌 도박이죠. 그런 대출을 좀 많이 땡겨서 농사 자금을 쓰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이제 뭐 한 해에 고춧값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 해에 농한기라고 이제 펑펑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서 그 다음에 농사 미천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최대한 전략을 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로운 농지가 생기면 새로운 투자비를 하려고 항상 조금씩은 모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협에 뭐 일반인들처럼 적금을 들고 그런 거는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그냥 버는 족족 지금은 투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투자는 주로 어느 쪽에? 투자는 밭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밭에 묻어놓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10,000평이었을 때 들어가는 경영비와 20,000평, 30,000평이 되셨을 때 들어가는 경영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예, 경영비가 맞습니다. 단위 면적으로 치면 그죠. 맞습니다. 그 모든 작물마다 그렇잖아요. 네. 어느 정도 농기계라는 게 이제 트랙터 마력이 다를 거고 그죠? 맞습니다. 80마력짜리 쓰나요? 지금 120마력 큰 거 쓰네요. 한 대랑 40마력 한 대. 되게 축산 농가들이 큰 거 쓰고 보통 정종 농가는 대체로 80마력짜리 쓰는 거 많이 봤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거 한 대로도 큰 트랙터는 한 대로도 모자라서 지금 한 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농지는 지금 제가 면적이 꽤 크잖아요. 근데 밭들이
심리 하나, 오리 하나씩 막 떨어져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이게 농지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 6만 평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은 맞습니다. 사실 이거 거의 뭐 농사 질만 하잖아요. 쉽습니다. 그럼. 농사 질만 하죠. 네, 아마 저도 가장 힘들게 그 농지 분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그래서 어떻게 잘 모아주게 만들까? 맞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규모화만 되면 안 되고 농지 집적하라고 얘기하죠. 그까지 이렇게 교환하든 뭘 하든 이렇게 네.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생산비가 한참 더 나아질 건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게 5톤 트럭도 필요합니다. 사다리가 달린 그런 트럭도 이제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중고가. 왜냐하면 농기계를 싣고 이동을 하고 자재를 싣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장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그런 장비들을 다 이제 갖춰 놓으면 그 이상 규모가 늘어나면 이제 투자비는 그 밭에 들어가는 뭐 씨앗값이라든가 비료값 뭐 그런 이 토지 임차료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도 이 경영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아서 계속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고정비라 그러죠. 네네네.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단계겠네요. 맞습니다. 돈 버는 적적 거기 다 넣고 맞습니다. 또 빚 갚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단계로 하면서 이게 빌드업 단계가 있네, 그죠? 맞습니다. 언제쯤 그 빌드업 단계가 끝날 것 같아요? 빌드업 단계가 한 3, 4년 걸리지 않을까?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네. 굉장히 빠르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10만 평까지는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네. 그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농사일도 하시겠지만은 네네. 이런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럼 먼저 그러면 이제 농지 구성을 작물 구성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나요? 콩 신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한 동네에 좀 몰아서 땅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지 집적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곳으로 몰려고 하고 있고 콩을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 작물이, 그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관리부터 수확까지 조금 힘든 면이 있어가지고 작물이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분산 뭐죠? 콩이 여기 있고 네. 고추가 여기 있는 건 괜찮은데 맞습니다. 콩이 여기 있고 콩이 여기 있으면 네. 이건 안 좋은 거죠. 또 그것도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풋고추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해발이 높은 밭을 찾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밭들 일부러 찾아서 좀 멀리 있어도 농사 지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 구성은 대개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추와 이제 뭐 기타 뭐 주키니, 배추 뭐 이런 작물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작물들이 한 2, 3천 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 5만 평 정도가 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콩이 이제 그러면 가장 크게 넓이를 차지하는. 네. 콩은 아무래도 이제 재배할 때가 씨 뿌릴 때하고 수확할 때가 노동력이 집중되는 거고 맞습니다. 농약은 가끔 드론으로 치시고 이러나요? 맞습니다. 드론으로 칩니다. 이러면 비교적 거기는 노동력이 비교적 많이 안 들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그 외부 인력도 쓰나요? 콩 재배할 때는? 저희 상시 고용 인력이 있거든요. 네네. 상시 고용 인력 계절 근로자라고 하죠. 네네. 그분들이 4명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 바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네네. 인력 팀들 네네. 그 팀들이 와서 노란 버스. 예 맞습니다. 노란 버스 네. 우르르 와서 같이 이제 우당탕탕 일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러면 콩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되게 다 고정돼 있으니까 네. 크게 뭐 계획 잡아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맞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고소득이 나오는 거는 채소작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채소작물 구성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무래도 인력 배치에 맞춰 가지고 네. 작물을 구성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부 체계를 딱 짜놓은 게 너무 타이트하게 짜놔서 사실 쉴 시간이 없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5월이 되면 이제 저희는 추워서 5월 말쯤 고추를 심어요. 그 해박이 높다 보니까 네. 그래 심고 고추를 심자마자 바로 콩을 심기를 시작을 합니다. 콩밭 관리를 좀 끝내놓으면 고추를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콩 수확 전까지는 그런 야채 수확, 고추 수확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풋고추 같은 야채 작물들은 매일매일 현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또 이제 인건비를 또 주기도 하고 콩에 들어가는 비료값이나 뭐 그런 것들을 또 다 그 야채로 상쇄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 겨울이 되었을 때 콩으로 번 돈은
좀 온전히 남을 수 있게 그럼 다시 재투자할 수 있고 빚도 갚고. 예, 좀 그런 음. 식으로 짜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채수작물로 가지고 하는 수익들은 인건비 주고 콩농사 하는데 재료비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생활비 쓰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용하게 쓰고.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20% 정도를 가지고 채소작물에 배정을 하고. 네네. 자, 이제 채소작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막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면 청년 농부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용역 팀들이라고 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지금 밭에서 25명이 지금 고추를 수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상시 고용 인력이 있잖아요. 계절 근로자. 그렇죠. 이 친구들은 지금 2년째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일을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워도 알아서 일 처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조금 유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까 주키니 호박이랑 뭐 풋고추, 배추를 한다 그랬잖아요.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일매일 따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풋고추에서 조금 더 남기고 주키니로 인건비를 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조금 더 남기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주키니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작물이거든요. 한 박스가 10kg인데 경매가가 500원에서 5만 원까지도 갑니다. 네, 경매가가요. 품질과 상관없이. 네, 그 등락폭이 10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작물이 잘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주키니를 왜 하느냐? 투자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자라서 심고 한두 달이면 수확을 합니다. 씨앗을 뿌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매가가 없어도 좀 로스가 나도 그냥 갈아엎어 버려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작물이거든요. 약간 도박성이네요. 도박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심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심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도박 아닌 도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 네네네. 저 밭에서 얘기 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농부들은 몇 번 이게 심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네. 뭘 심었다가도 이게 아닐 것 같으면은 바로 갈아버리고 또 새로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우린 사실 그런 상상을 못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가 그래서 잡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려짓기라고 해서 매년 작물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이 경매장에 의존하는 야채 농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농산물의 시세를 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 올라가서 경매사님의 말을 들어보고 올해 물동량은 뭐 어떻다, 올해 시세는 어떨 것 같다, 그리고 현장 상황 올라오는 거 보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바로 장복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또 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늦지만 않다면 언제든지 장복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주키니 같은 거 빼고 배추, 고추 이런 것들은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죠. 네. 저희가 이제 건축센터에서 맨날 가격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가격이라는 게 농산물 가격 보면 항상 등락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꼭 오르면 분명히 다음에 생산이 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농부님께서는 혹시 가격이 너무 높으면 다음에 반대로 그걸 농사짓지 않고 다른 뭐 폭락했던 작물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게 약간 주키니 호박인데요. 그게 약간 주키니 호박인데요. 그게 비쌀 때 시세가 있어요. 이게 시세 흐름이 있어요. 얘가 로또네, 그죠? 대부분 꽝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흐름을 맞추면은 정말 큰 돈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고추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올해 2025년도 기준에서 풋고추 여름에 생산되는 풋고추가 가격이 폭락 중에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작년에는 여름 풋고추가 몇 달 내내 시세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풋고추를 재배하지 않던 지역도 올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뭐 우리나라는 항상 그 패턴을 반복해 왔으니까요. 뭐 하나 잘 된다 하면. 근데 저는 고추도 항상 하던 작물이기 때문에 또 제 이름이 그래도 조금은 거기서 그 가락시장 내에서도 조금은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큰 타격은 조금 타격은 있지만 그래도 오창원 농부 타이틀 달고 가면은 경매가가 약간 또 높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대신 그만큼 좀 품질 관리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어떤 고추가 풋고추가 좋은 고추고 네네.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네. 노하우를 좀 털어놓고 가세요. 너무 많이 털어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1번 밭, 2번 밭, 3번 밭, 4번 밭, 5번 밭 이렇게 여러 밭을 이렇게 저희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심잖아요. 그러면은 풋고추를 수확하기 시작하면 오늘은 이 밭을 따고 내일은 이 밭을 따고 이게 돌아가면서 땁니다. 네. 왜냐하면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물량을 넣어줘야 또 좋아하거든요. 그럼 가락시장에 몇 번 출하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6번 출하합니다. 아, 거의 매일 출하네요. 네, 토요일만 빼고 맨날 출하합니다. 아, 그럼 이게 트럭 한 차를 만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에 네. 그 집화장이 있어서 네. 거기까지만 갖다 주면 큰 트럭에 상차를 해서 그 차가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집화장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네요. 네네. 이게 농협 욕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농협 좋은 일도 합니다. 네, 제가 잘합니다. 잘 못하는 게 좀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겠죠, 그죠? 풋고추를 딸 때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풋고추는 수확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말리는 건고추 있잖아요. 그거는 새빨간 것만 따면 돼요. 그건 저도 많이 땄어요. 어릴 때 많이 따가지고 어릴 때. 제가 선수였습니다. 네. 빨간 것만 따면 되잖아요. 그런데 풋고추는 다 초록색입니다. 다 초록색인데 길이와 경도를 보고 따요. 길이와 경도. 근데 처음 따는 분들은 막 딴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몰라서. 아니면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안 난다는 게 이거 하나 보고 따고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따고 그러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돼야지. 네, 농장주 입장에서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고추 잘 따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10박스에서 15박스를 따요. 그래서 양질의 인력을 구하는 게 풋고추 농사의 핵심이고요. 고추를 잘 딸 수 있는 인력. 사실 그러면 경영주면은 이 양질의 인력이 고추 잘 따는 팀을 데려와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노하우고 실력 같은데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처음에 어떻게 가르쳐 주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 시켜놓고도 좀 무관심한 농부들이 있고요. 일 시켜놓고 엄청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농부들이 있고, 저는 최대한 좀 한 번 일할 때 정확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고랑고랑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따야 돼, 이건 이렇게 따야 돼, 좀 짧은 영어로 어떻게든 조금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풋고추를 매일매일 따야 돼요. 근데 이게 수확 시기가 조금만 며칠 지나다 보면 고추가 엄청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네. 그 전에 따야 되는 거죠, 풋고추는. 그래서 수확 시기를 잘 맞춰서 수확을 하는 거.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인력, 그 다음에 수확 시기.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밭에 심느냐. 어떤 밭에 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여름에 저희 인제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풋고추 주산지인 이유가 여름에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예요. 그 이유가 풋고추를 한여름에 일반 해발 낮은 지역 그냥 평야지대에 심어버리면 풋고추가 채 크기도 전에 이 상태에서 딱딱해져요. 딱딱해 있어요. 영으로 상품성이 없는 거죠. 네. 제가 정말 풋고추를 좋아하잖아요. 네. 고추의 고장 그 청송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 네네. 고추도 많이 따고. 그러니까 제가 고추 맛을 안단 말이에요. 아, 고추 색깔을 딱 보면 여기 맛있는 거 알잖아. 네네네. 제가 슈퍼에서 사는 고추들은 마트에서 올라오는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한 것들. 그리고 또 음식점에 가서 나오는 고추 있잖아요. 네네. 너무 딱딱한 고추를 내놔가지고 이게 너무 저렴한 고추를 사오는갑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사실 못 먹죠 그거는. 네. 먹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분이 고추는 저말안 먹고 싶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딱 딴 게 정말 풋고추는 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입니다. 식감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밭 환경도 있고 사실 품종도 많이 가리긴 합니다. 네네. 같은 청양고추라 하더라도 저희 시군에서만 재배하는 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을 거거든요. 청양고추가. 네,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 밭에 맞는 종자 선택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럼 그런 것도 막 테스트를 해보시겠네. 여러 가지를 재배해보고. 그렇죠. 네. 매년 그런 테스트 종자를 심어봅니다. 그리고 농사 규모가 커지다 보면 씨앗 회사에서 주세요. 이거 조만간 출시할 건데 미리 한번 심어보라는 거죠. 심어보시라고. 아. 그럼 저희가 또 피드백을 드리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고추 품종 중에 이제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아사기 고추를 즐겨 먹었었거든요. 아사기, 네. 그게 한동안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유행하는 풋고추가 있다거나 그런가요? 아사기 수요는 꾸준합니다. 저도 아사기 고추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청양고추는
이 좀 불경기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왜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식당 경기들이 많이 죽으면서 이제 저희가 출하하는 가락시장 내에서도 거래량이 예전만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수요가 안 되니 지금 가격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들이 이제 조금 저희한테는 속상한 점이죠. 외식 산업 쪽이 조금 매운 풋고추가 간다고 보면 되나요? 좀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시고. 식당 같은 데에서. 안 근데 매운 많이 먹어서 네. 그런가요? 근데 또 마트에서 소비되는 오이맛 네네. 좋아하시는 그런 오이맛 고추들은 수요가 꾸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꾸준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팔 것인가잖아요. 어떤 작물들이 어떻게 판매 전략을 가져가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일단 유통을 말하기 전에 일단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건 내 농산물의 품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도 내 걸 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비처가 시장밖에 없다 보니까 가락시장으로 전량 출하를 하는데 그 이외에 건고추 같은 이제 고춧가루용 고추들은 지금 현재 식당들로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거래네요. 예, 직거래입니다. 그것만 해도 매출액이 한 5천만 원은 될 것 같은데요. 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아직 서울은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지방 지역들은 식당들이 아직까지도 국산 고춧가루를 쓰는 곳이 꽤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좋은 고추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제일 좋은 고추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곳 몇 군데만 팔면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 매출은 금방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큰 고객들을 최대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소비자들도 이제 뭐 서울 분들도 연락이 오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또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 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콩은 지금 현재 제가 계약 재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 재배를 진행하는 거 물량 외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로컬 푸드 직거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방앗간이나 떡집 이런 데로 또 그런 데로 좀 대량 납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이 한 곳으로 올리면 언제든지 약간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서 조금 여러 가지로 유통도 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풋고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민한 품목이고 이제 가락동만 보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얘기했을 때는 가락동에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상황도 보고 네네. 또 뭐라 그러죠? 경매사가 네네. 아, 물량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정보도 주기도 말씀드리죠. 이런 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또 이제 유통에 대해서 가락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유통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경매사도 내 거 괜히 좀 이렇게 값을 안 쳐주는 것 같은 느낌도 네네.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래도 가락시장을 제가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네. 1년에 그래도 한 3-4번 이상은 꼭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네. 이 경매가 밤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마 또 못 가시는 것도 있을 테고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실 텐데 저는 최대한 와서 그 현장에 와서 내 물건이 깔려 있는 공간에 내 물건도 보고 더 좋은 물건도 보고 더 안 좋은 물건도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매가가 심하면 2배, 3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사실 이제 농사를 많이 직접 지으시니까 네네. 박스만 딱 열면 금방 스캔이 확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됩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게 그냥 순식간 0.1초 만에 네. 내게 낫네, 내게 못하네 이게 확 맞습니다. 판단 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안 좋은 물건을 보냈다면 제 경매가가 수긍이 가는 거죠. 네. 아, 내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쁜 걸 생산해서 이쁘게 선별 작업을 해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남의 물건들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저는 다 그 상황이 납득이 가요. 또 경기도 안 좋고.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핸드폰에 날라오는 경매 가격 하나 보시고 그리고 옆에 누가 얼마 받았대. 거기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 야, 똑같은 고추인데 내 거 왜 그래? 음. 근데 사실 그 경매장에 올라와서 와서 보면 너무나 많은 품질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뭐 전문가들이 보면은 네, 그냥 미세한 차이 다 구분하잖아요. 맞습니다. 대체로 수긍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요?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장성의 문제죠. 네.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날에 따서 그 다음날에 시장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장 기간에 조금 문제를 줍니다. 왜냐하면 조금 금방 이미 하루가 농장에서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날 딴 풋고추랑 당일 따서 당일에 보낸 풋고추랑 신선도 자체에서 경매장에서 박스를 열어보면 다르고요. 이게 고추 꼭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
저희 꼭지를 많이 보거든요. 고추 과가 어떻다를 보기도 하지만 꼭지가 신선도를 상징하고 앞으로 얼마나 저장할 수 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꼭지가 제일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간과하고 작업을 하면 이제 경매장에서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그럼 그거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항상 최선의 꼭지가 달린 고추가 경매에 올라갈 수 있도록 타이밍 맞습니다. 같은 거 다 계산을 하나요? 타이밍을 계산을 사실은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고추라는 건 풋고추라는 건 이제 매일매일 수확을 해야 되다 보니 네. 오늘 딴 건 일단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얼마나 상관없이 다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선별장에 와서 선별 작업을 할 때 이제 이분이랑 선별을 하면 제가 박스를 계속 확인을 합니다. 네. 이거- 선별은 어디 있어요? 선별은 그냥 농장에서 합니다. 농장에서? 농장에 이제 예, 선별하는 것도 사실 가격 영향이 많이 주죠. 선별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선별이 사실 고추는 거기서 거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청량은 맵고 작으니까요. 그런데 선별 작업이 누가 더 얼마나 깔끔하고 이쁘게 하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중도메인 분들께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 중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 좋은 거 가져가는 중도메인이 있고 또 보통 거 가져가는 중도메인이 있고 안 좋은 거 가져가는 중도메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당연히 제일 좋은 백화점 납품하고 고급 식당 납품하고 그런 중도메인 눈에 띄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분들 마음에 들게 작업을 해야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지금 지역 내 어르신들이 풋고추 경락가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어르신들이 짜증난다고 작업을 대충 하세요. 아씨 안 해 하고 그냥 대충. 근데 이러면 또 그분 이름만 망가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도메인은 예를 들어 오창원 거를 매일 사던 중도메인인데 이 중도메인은 오창원 거를 매일 사야 되는데 이분이 값 떨어졌다고 선별을 엉망을 해버리네?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농부를 찾아서 가겠죠. 정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 요인에 좀 그래서 항상 선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풋고추에 대해서는. 어쨌든 네. 그 경매장 가면 오창원 이름이 딱 바뀌어 있으면 네. 중도메인이 보기에는 약간 비딩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농부인데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격 폭락일 때도 이 정도의 선별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면 박스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 다음 단계는 이제 노동력 네. 문제인데. 노동력 문제. 네. 이거 노동력 문제는 뭐 네네. 우리나라 농업 농촌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요. 네. 그 오늘도 25분 정도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25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작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꼭 농부님네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좀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가장 크죠. 왜냐하면 그 용역 팀들은 미리미리 일주일치, 2주일치 이렇게 일을 잡아 놓으시거든요. 그렇죠. 미리미리 스케줄을 다 잡아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당장 내일이나 며칠 뒤에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구하는 게 가장 힘들고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저희가 상시 인력을 쓸 수 있는 이유도 경매 농사를 하니까 사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시급이거든요. 저희는 시급인데 일을 많이 하는 달에 한 달에 300만 원씩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은 4벽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야채 농사를 안 하고 콩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뭐 12월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7개월 동안 일이 없죠. 예, 일도 별로 없고 돈도 매일매일 들어온 돈이 없다 보면 그냥 7천만 원, 8천만 원 모아뒀다가 그걸 다 이 친구도 월급만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길 로스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주고 내가 그만큼 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고 어느 시기에 심고 어느 일을 하고 어떻게 수확을 하고 이거를 선정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 인력을 쓰기 위해서는요. 네네. 그런 얘기 듣다 보면은 오창원 농부하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좋겠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어쨌든 간에 수입이 좀 늘어나니까 그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요즘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청착농 제도가 있잖아요. 청착농 제도를 보면서 아마 신문 기사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제도에 대해 가지고 현장 농업인으로서.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존 농업인들도 똑같이 동의를 할 텐데요. 네.
정말 빛 좋은 개설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 당장 5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청년들이 만져보기 힘든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만지기 힘든 돈인데 그 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땅을 다 사고 뭐 시설하우스를 짓고 스마트팜을 하고 이런 거는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너무 무모한 도전을 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변 신규 청년농들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너 그 돈 땅 사지 마라. 농지 사지 마라. 만약에 농지를 살 거면 너가 나중에 집도 지을 수 있고 창고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몇백 평짜리 작은 땅, 좋은 땅을 한 개 사라. 이 외에 돈을 자금을 쓰지 말라 그래요. 왜? 어차피 앞으로 임대 땅들은 늘어날 것이고 농지 가격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몇 억을 투자를 해도 그런 작은 농지들에서 생산되는 생산액이 이자 내기도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청창농들이 뭐 한 1, 2년 실습하고 배우고 하지만은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프로 농부 있잖아요. 네. 농부님처럼 이렇게 프로 농부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농사는 사실 씨 뿌려놓고 키우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의 9할입니다. 그래요? 경험이 9할입니다. 농사라는 게. 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10년 농사 지으면 10번 농사 지어본 거다라는 네네.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정말 와닿는 게 저도 이제서야 조금 고추를 알 것 같고 콩을 알 것 같거든요. 노농부님은 아버님 따라가지고 농사를 네. 배우면 어릴 때 농사를 배우면 같이 지었고 또 농고를 나와가지고 농업대학을 나왔잖아요. 그것도 실습도 했고 네.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 세대 때의 농사와 저희 농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랭지 배추가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과 주산지가 바뀌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게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고추에 아버지 때 농사 짓던 병들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조금 고추에 좀 농작물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냥 약을 안 치면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작물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을 한 번 칠 거 지금은 2번, 3번 쳐야 되고요. 그리고 약을 한 번 치더라도 정확한 농약을 정확하게 처방해서 칠 줄 알아야 되는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 맞는 지금 내 작물 상태가 이러니 여기에 어떤 처방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농약사 가서 물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농약사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농약사는 이윤을 더 취하기 위해서 더 좋은 비싼 약 그런 약들을 많이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물의 생육을 바라보는 게 그런 시야를 갖는 게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작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작물이 똑같은 땅에 심었을 때 매년 작황이 똑같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농사의 그 지식을 얻을 때 어르신들의 말을 크게 잘 듣질 않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나 대학 선후배들한테 사실 물어보는 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그렇죠. 금방 갔죠. 금방 갔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 많이 배웠고, 네. 현장에 대해서도 좀 실감나게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청년 농업인 이 정도는 해야 그 정도를 경영하는구나. 그렇죠. 6만 평 밭을 경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경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50만 평, 100만 평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이게 10만 평 이상 되면 네. 한국인 직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다 외국인 직원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똘똘한 한국인 직원이 있어야 그 이상은 그냥 농사 사업이 아닌 경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한국인 직원을 나중에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오늘 청년 농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 농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농부들이 있고 우리 채널은 항상 그런 청년 농부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다시 뵙겠고 또 풍년농사 이루시고 또 행복한 농촌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